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개인적으로 체감했던 합격하기 어려운 금융사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 오늘 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은 제 구독자가 무려 20분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사실 어제 확인했을 때는 어제 밤에 확인했을 때는 21분이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그 사이에 한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소수의 이제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부족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저의 간략한 기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 주제는 개인적으로 체감했던 합격하기 어려운 금융사 순위인데 그 후보는 증권사, 이금융권에는 뭐 저축은행, 뭐 상호금융기관, 뭐 보험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는 뭐 국채은행과 특수은행을 한번 포함시켜 봤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 이렇게 총 4가지 후보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저는 우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32개 금융사를 지원했었고, 이 중에 최종 합격해서 이제 다녔던 금융사는 2군데였습니다. 먼저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뽑은 이게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 딱 하나의 지표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부분으로 한번 4위를 뽑아보자면 제가 뽑은 4위는 시중은행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저축은행이나 뭐 이금융권이 아니라 시중은행을 4위로 뽑았냐면 상대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나 한번 지원해 볼까 이게 아니라 이, 이 금융권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전제로 뭐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정형화된 스펙, 뭐 학벌이라든지 자격증, 뭐 어학 등 이런 게 부족하시더라도 입사하실 기회가 오히려 있는 곳은 그 필기를 잘 준비하고 또 면접을 잘 준비하면 시중은행이 제일 뭐랄까요, 그 입사할 수 있는 문이 넓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뽑은 합격하기 어려운 금융사 순위 3위는 시중은행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3위는 이금융권입니다. 이금융권은 제가 왜 3, 4위 중에서 3위를 이금융권으로 놨냐면 이금융권에는 뭐랄까요, 좀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연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뭐 제가 이제 면접을 봤을 때 만난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도 만난 분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처음부터 이금융권 생각하고 입사하신 분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입사하신 분들은 뭐랄까, 그 복수 지원을 해서 그런 시련과 아픔을 좀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그 지원하실 때 그 단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분들과 경쟁하는 게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시중은행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아주 적은 자리로 이 그런 간절함을 가진 지원자분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원자 입장이었는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입사를 했는지 다 압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그냥 시중은행하고 뭐 이제 상호금융기관, 이금융권하고 붙으면 어디 갈지 솔직히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기업 입장에서 어떤 지원자를 뽑아야 되냐면 어, 간절하고 이제 오래 일할 것 같은 지원자를 뽑아야 돼요.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를 굉장히 꼼꼼하고 또 신중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입사하기 까다롭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순위를 3위로 한번 뽑아보았고요. 이제 2위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2위하고 1위는
금융권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진짜 들어가고 싶지만 이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금융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PB나 이제 IB 같은 운용력의 경우는 분석해야 되는 자료가 상당히 많고 그 업종 특성상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총명한 그런 좀 인재를 선호해요. 그래서 그 이제 증권사에서 채용할 때 표면적으로 높은 학력과 이제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그럼 증권사는 뭐 어느 이상의 학력이나 뭐 스펙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부서가 있는데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스펙을 상대적으로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반면 이제 백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그냥 좀 보편적으로 괜찮은 스펙 정도 보유하고 있으셔도 뭐 영업 직무만큼의 높은 그런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권이나 뭐 금융권 입사하고 특히 뭐 증권사 같은 데 입사하고 싶으시다 한데 스펙이 그냥 보시면 제가 여기서 학력을 뭐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본인들도 조금 아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못 미친다 생각하는데 좀 스펙은 뭐 보편적인 거 많이 가지고 계시다 하시면 백오피스 쪽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뭐 운용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은 그런 지식을 실제로 많이 얻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영업을 뛰는 게 아니라 이제 백오피스 쪽으로 좀 우회해서 지원하시면서 그런 경력을 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인데요. 대망의 1위는 저는 자산운용사를 뽑아보았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뭐 증권사와 유사한데 뭐 직접 또 영업을 뛰는 운용력의 경우는 그 IR 자료에 이제 본인의 신상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 신상을 넣냐면 그 이제 보면은 우리 자산운용사를 믿고 너네 금융사에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뭘 믿고 투자를 맡기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표면적인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B 업무를 맡으면서 실제로 저희 쪽에 IR 미팅을 오신 그런 운용사 직원들을 만나보면 스펙이 뭐 학벌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고 뭐 국내 대학의 경우는 정말 그 세상의 학벌.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뭐 그런 직원들은 뭐 금융사 어디나 있지만 그 자격증이 진짜 빵빵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AICPA뿐만 아니라 KICPA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CFA 또 레벨 1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레벨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뭐 석박사 그리고 외국 이제 해외 명문대 출신이 굉장히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영업을 뛰는 운용력 같은 경우는 스펙이 정말 최상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에 입사해서 좀 일을 배워보고 싶다. 근데 스펙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는 것 같다 본인이. 그럼 방법이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백오피스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증권사보다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배우는 건요. 증권사보다 자산운용사에서 훨씬 배울 게 많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런 쪽에 좀 투자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 하시면은 근데 본인 스펙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 하면 증권사 백오피스보다 자산운용사 백오피스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실익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총 1위부터 4위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체감했던 합격하기 어려운 금융사 순위를 한번 나열해 보았는데요. 해당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제 금융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의 성향이 또 어떠한지 또 이제 어떻게 지원하면 좀 본인한테 유리할지 이런 부분을 좀 해당 영상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러한 주제가 좀 유익한 지금 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또 댓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번 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